정의당 또 최근에 이합 집산하고 있는 제3정당 신당들 관련 좀 얘기를 해보죠. 손학규 대표는 아직도 그 당 대표를 가지고 지금 맞짱 뜨고 계속 그러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구 대표가 이건 사주께서 먼저 좀 하십시오. 저는 이 손학규 대표를 갖다가 네. 우리 알다시피 뭐 한 20년 전부터 아는 사람으로서 이 상당히 안타까움과 함께 저분의 진정성은 그 어느 지점에서든지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가지면서 어쨌든 간에 뭔가 이 정말 치과 생활하고 토굴에서도 있고 뭐 그런 세월을 다 거쳤지 않습니까? 토담 집이죠. 토굴은 토담. 아니고. 네. 네. 토담 이렇게. 그런데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이 은퇴하기 전에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또 그런 욕망이 그런 요구가 이렇게 앞서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근데 대세는 지금 같이 민주통합당이라고 했죠. 민주통합당이라고 있죠. 우리는 주로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그렇죠. 호남통합당이라고 뭐 호남자민연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이 대세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가는 거고 손 대표가 뭐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 다 간 상태에서도 끝까지 당을 갖다가 있으면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건지 그거는 뭐 미지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이 순간에서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또 역사 앞에서 내려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보는데, 그것보다는 문제가 이러한 민주통합당 혼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쟁투가 어떻게 벌어질 네,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당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여론조사로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압도적인 추이가 계속되고 있어요. 예.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계속되고 있고, 이게 다른 데하고는 뭐 차원이 다르죠. 이게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가지고 이전에 호남 이 민심에서 가장 이 민주당이라든지 이렇게 문재인, 노무현 이쪽에 이렇게 불편하게 했던 게 호남 차별론하고 이게, 그리고 호남 후보 불가론, 네. 이렇게 그 두 가지였어요 이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낙연 총리가 대선 주자 1위로 가장 오랫동안 이 정권의 총리를 했고 이 대선 주자 1위를 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문재인에 대한 신뢰보다도 더 이렇게 깔려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는 그 지지율이 저는 본인이 잘했어도 뭐 어느 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한 3가지 정도로 봐야 된다지만,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요. 김동구 대표가 보니까. 근데 이제 기본에는 호남 민심의 어떤 지지가 있는 거고, 저는 그 부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오히려 뭔가 보여줘야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밑에 깔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반면에 지금 호남통합당은 어쨌든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서 지금 내세우는 명분이 예를 들면은 이 호남에서 일당으로는 잘 되지 않지 않느냐, 국민당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 됐던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후에 대선에서는 함께 간다 뭐 이런 전략인데, 저는 지금 추정컨대는 어쨌든 간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국민의당이 했던 그 부분들이 민주당이 거의 만회하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당히 민주당에 대해서 호남에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호남이 어떤 분위기가 하면은요, 대통령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높은 거 맞습니다. 민주당 정당 지지율도 높은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오는 출마자들의 인물 경쟁력에서 많이 밀립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했는데, 일단 지금 이 3당이 합쳐질 가능성이 큰데 뭐 호남신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당이 사실상 여당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민주당이냐 호남 여당이냐에 대해서는 특별한 차별성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동안. 예. 세 번째,
거기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 지지율 높다고 했죠. 그 다음 유력한 이낙연 지지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거기 그 호남 그 여당의 경우는 그 지역에서 생각하기로 당연히 그 사람들은 차기 이낙연 대권 주자가 되면은 호남 그 저기 통합신당은 당연히 같이 갈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안타깝게도 지역의 사람들이 이게 당에 대한 구분을 별로 안 한다는 거죠. 인물 중심으로 봐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 이 지역에서 내년 5번 선거에 되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정당 지지율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적은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물론 그 호남 신당이 4년 전과 같은 성적은 안 나올 거예요. 4년 전과 같은 성적은 안 나오지만 여전히 경쟁력을 갖고 명예를 떨칠 거다. 특히 현역 중심으로. 일정하게 원내 진입하는 세력이 될 거다. 원내 진입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역 중심으로 상당히 경쟁력을 가질 거다. 그런데 그 잠깐 제가 그 부분을 인물 경쟁력 차원에서 뭐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저는 이 호남에서 선거가 과연 인물 경쟁력으로 결정됐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 이전에는 막대기만 꼽으면 된다,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였고 지난번 선거 때 그 국민의당의 어떤 돌풍을 일으켰을 때도 그 인물들 때문에 그 국민의당이 그렇게 석권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는 정말 호남 홀대로인가 그래서 그 뭐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 유세도 가기 힘들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 갖다 연출됐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그 호남에서의 그 일당 체제를 갖다 바꾸자 이런 어떤 그 민심에 따라서 그게 뒤바뀌어진 거거든요. 짧게 추가하시고 그다음 하십시오. 다만 그리고 지금 현재 인물 경쟁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은 지금 그 민주통합당, 호남통합당의 그 인물들도 오히려 더 구태 이미지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정말 뿌리와 뭐 경륜이랑 이런 조직이랑 이런 것들이 확고하지 않더라도 그게 저는 선거 성패에 일차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자,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은 그 지역에 되고 지금 민주당 소속 전번 지방선거도 그렇고 이번도 보면은 지역에서 이 그 활동하는 그 지역의 평이 보면은 이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보면은 범죄 전과나 여러 가지 그런 구설수도 많고 전반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고 두 번째는 지역 활동이 다 짧아요. 즉 중앙에다 낸다로 가른다르죠.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 노무현 대통령 마케팅, 김대중 대통령 마케팅 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지역 활동 없고. 그리고 경력도 대부분 청와대나 당 경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두고 별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가 두 분의 토론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예. 제가 봤을 때 호남의 유권자들의 속성이 대선이 되면 어쨌든 그 지역 어떤 이기주의가 우선이 작동하면서 이 대선에는 죽자 살자로 호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쪽을 택하고 총선이 되면 거기서 누가 돼도 다 이 여권 지금 같은 여권 안에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이 확 떨어지더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전적으로 인물을 보면 그 이 통합 무슨 당입니까 지금?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그게 민주통합당이에요. 예. 그 민주당하고 민주통합당. 근데 거기 상관위에도 부결되죠. 예, 민주통합당 쪽에서 보면 그쪽의 인물들이 그래도 동교동 이런 부분에 맥락이 좀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조금은 제가 봤을 때 이 비중 중량감이 있어 보이죠. 황 소장 다른 사람이 많고. 예, 아니, 나는 안 사람 요즘 없어요. 떠난 지 20년 됐는데. 그런데 이 민주당에 보면 이번에 아마 호남에 물갈이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 지금 어차피 현역도 별로 없으니까 그 원외도 거의 다 물갈이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까 호남을 국한시키지 않고도 제기했던 문제의 핵심이 뭔가 하면 지금 문은 자신의 지배력을 강하기 위해서 진문들을 내리보내는데 근데 지금까지 잘 못했다 하더라도 현재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이 더 경쟁력이 있지 격전지에 그런데 새로 바꿔서 청와대라고 해서 진문이라고 내려보내는 사람들이 현지 선거에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걸 굳이 바꾸려고 하고 추가 공모하고 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선거에 이긴다라는 전략만큼으로 보면 바꿔봤자 어차피 뭐 썩었거나 조금 더 썩은 건데 여당만 이야기하는 게 야당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데
솔직히 선거 전략으로는 굉장히 패배의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새로 내려간 사람이 이전에 하던 사람만큼의 기반을 구축하려면 선거 끝나버린다고 보통. 그건 짧은 한 2달 시간에 지금도 뛰고 있겠지만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미숙함으로 민주당의 공천자들의 호남에서 제가 볼 때 기존에 하던 민주통합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뭐 당을 모여서 나가면 대거 패배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왜? 대선 때는 어쨌든 보기 싫어도 문재인 밀어야 되겠다 이래 하지만은 총선 때는 그를 문재인의 민주당을 일정하게 싫어하는 호남 사람의 민심도 드러날 거라. 그게 제가 봤을 때 한 40%, 50%에 근접하고 있다. 다양한 뭐 입장이 있어요. 아까 저는 두 분의 생각이 참고로 아까 다른데. 민주통합당은 어제 보니까 선관위에서 홍 시장님 얘기처럼 유사 당명이라고 유사 당명이라고 사용 그래요. 불허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뭐 두 분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앞서 뭐 저는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금 기존의 지금 호남 지역 의원들이 이제 제대로 된 심판대에 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지금 4년 전에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심판이었기 때문에 음. 본인들이 비껴가 버렸거든 그 칼날을. 그리고 또 과연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호남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냐? 만약에 홍소영 말씀처럼 되려고 하면 구간이 명간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명간일까?라고 이제는 고개를 한번 갸웃거릴 때도 됐다는 거죠. 이 지금 사실 이 지금 호남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정치 입문했습니까? 이분들이 능력이 특출해서 된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의 그런 특별한 정치적 연애에 의해서 발탁된 분들이 이분들도 다 낙하산식으로 꽂혀서 내려갔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런 아주 뭡니까 뿌리 깊은 애정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이 상당히 부침을 겪으면서 신주로로 등등한 친노 친문의 패권에 대한 저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4년 전에 문재인 심판론으로 가버렸는데 이제는 좀 더 냉철하게 볼 때가 됐다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분들이 아니라도 호남 차별화는 사실은 많이 해소된 거 아니냐. 지금 현 정권에서 오히려 호남 인사들이 득세한다는 것이 타 지역에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측면들을 아마 호남 유권자들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 정권에서 공천한 사람들 우리 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이야기했던 거 호남 인물론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기존의 민주당의 뭐 할 때마다 주류를 사사건 발목 잡았던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민주당하고도 뭔가 일을 같이 하면서 이낙연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선거는 진짜 이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거의 한 8년만 12년 만에 제대로 된 심판대에 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상당히 조금 열세에 처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봅니다. 그런데 이상적이라면은 모든 훌륭한 사람이 뛰어나와야 되는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하면은 뭐 결과가 그다음에 우리가 호남 내 주요 기반으로 하는 제3당 관련 얘기만 했었는데 안철수 신당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국민의당으로 명칭을 했죠. 국민의당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입지는 어느 정도 비교 우위가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4년 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위축할 거로 봅니다. 그 당시는 안철수가 유력한 대권 주자였습니다. 야당은 대권 주자로 있느냐 없느냐, 대권 주자의 경쟁력으로 먹고 삽니다. 4년 전의 안철수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과 현재 안철수의 자기 대권 주자로서의 이 영향력은 큰 차이가 있다. 많이 약화됐다. 두 번째. 호남 통합당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적 기반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안철수는 그 당시 여수 차가의 덕이라는 그런 있어서 호남의 지지 기반이 같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 즉 과거 호남에서의 호남 사위라는 지역적 기반과 자기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 두 가지의 요인이 급격하게 감소한 상태에서 이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사실 이 당면 하기 전에 친한 뭐 신당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야말로 안철수에만 의존하는 이 당. 안철수 신당으로 처음에 예. 그렇게 하려고 했죠. 예, 그 당이 지금 이번에 4년 전과 같은 성적을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지역구는 어디도 지역구 당선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비례대표를 몇 개를 확보하느냐, 몇 개는 확보를 비례대표에 할 수 있을 의존하는 즉 민정의당과 같은 그런 운명의 신세가 돼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호남 기반의 정당보다는 우위에 설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지역에 가면은 호남 지역에서 이 안철수 국민의당과 그 호남의 새로운 삼당, 신당이 삼당, 예. 삼당이 합쳐진 이런 당이 들었으면 당연히 저기 그 호남 정당이 우위를 점할 그렇게 거라고 보세요? 봅니다. 예. 수도권에서 왜냐 그쪽 당으로 봐서는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가 이낙연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어차피 이낙연이 대권 주자가 되면 호남의 3당 그 통합신당과 같이 갈 거를 뻔히 보여지는데 그리 갈 수밖에 없죠. 아니 저는 뭐 호남 통합당하고 그러니까 안철수의 신당하고 저는 뭐 그게 누가 이기냐 그거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니까 의미 없는 그러니까 비교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는 사실 안철수 전 의원이 기국에서 지금 뭐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현재와 똑같은 양당의 극한 대립이라고 하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 저 그런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도적 실용적 중도 정당을 이야기하는 그 근거로 삼는데 자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근데 그 분석은 맞지만 그럼 그 대안이 그럼 안철수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2016년도 20대 총선 과정에서 이 그 거대 양당의 이 상당히 적대적 공생관계 깨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실제 밀어줬고, 그래서 38석이라는 그러니까 아주 그 확고한 기반을 만들어서 3당 체제를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3당 체제가 결국은 다시 4년 뒤에 보니까 결국은 지금 양당 이 대결 구도로 가버렸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만들어준 그 3당은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안철수 스스로가 좀 속된 표현으로 말아먹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그러니까 이 3당 국민들이 만들어준 그 3당 체제를 자기가 잘못 그 해가지고 지금 그대 이 지금 양당 구도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하나도 없이 계속 양당만 이렇게 이 모든 책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 그거는 막 상당히 국민들이 공감하기 힘들다. 또 두 번째 안철수 의원이 그 뭡니까 그 기국에서 한 이야기 중에 실효적 중당하면서 그 이야기 중에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정당, 그러니까 뭐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혁신정당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전혀 그하고 좀 반대 방향이에요. 예를 들면 맨 처음에 그 자기가 내세웠던 당명이 안철수 신당이에요. 그게 혁신이나 공유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전혀 거꾸로 1인 정당, 옛날 우리가 70년대, 60년대 많이 봐왔던 그 정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오너의 이 개인적인 브랜드에 의지하는 정당이 혁신과 공유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거하고 안철수를 공유하는 거지. 안철수를. 안철수 본인 혼자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혁신과 공유를 이야기하면서 행태는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이 어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저는 미미할 거라는 거예요. 한때 안철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우리 김능구 대표 여기까지만 듣고 아니 이 저도 부분 안철수가 정리하겠습니다. 옛날에 상관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아직 국민의당이죠. 도로 이제 다시 국민의당으로 선관위에서 통과됐는데 그 3% 이상의 의석을 받아가지고 예. 원내 정당으로 진입할 것인가? 네. 저는 이게 저 1차적인 그거. 3%의 관건 그 정도까지 보세요? 예.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그 1차적으로 봉시장을 뛰어넘을 수 그거 보고 있을까? 있다. 50석 만들겠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안철수의 기간의 어떤 것들은 뭐 다들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볼 때 어쨌든 간에 그 우리 정치와 국민들한테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아왔다. 그래 봅니다. 그거는 본인도 뭐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이렇게 이 정책 발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 보면 아 이거는 정말 좀 이 고민했네. 뭐 나름대로 제대로 잡았네.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떤 우리 선거가 정책 선거로 가도록
그런 이 서비스 하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아까 한 당에서도 매기 역할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미래통합당의 유승민의 존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듯이 우리 정치에서도 그 안철수가 매기 역할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게 양당의 양기득권 정당에 대한 어떤 이 타파와 예를 들면은 어떤 국민들이 정말 이해관계에 그대로 따르는 어떤 제3정당의 그 아까 뭐 우리가 다들 이야기한 대로 어떤 합의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는데 조금의 역할이라도 한다면은 역사적 소임을 하는 게 아닌가 이래 싶은데 현재의 어떤 이 지금 셀프 제명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은 이제 몇 명 오게 돼 있죠 이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 모습도 상당히 구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까지 처음 출발해 가지고 안철수의 새정치를 가지고 이렇게 그 등장했고 또 거기에서 상당히 그 38석의 지난 총선 때 돌풍도 일으키고 대선도 치르고 서울시장 선거도 치르고 했던 사람으로서 이 자기도 아직까지 젊잖아요. 요즘 걸어보면 그래서 노욕 달고 뭐 이런 나이가 아니니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정치에 네. 새로운 기운이라도 내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 소장 문제 하나는 그 정의당 관련은 적극 같이 묶어서 얘기하죠. 이번에 선거제 개편 효과까지 같이 맞물려서 정의당의 전망을 같이 좀 얘기 좀 해봅시다. 하정 교수. 정의당은 사실 이번 선거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던 정당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이 사실 유리한 또 이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러나 그것이 일종의 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일단 그러니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서 상당히 많이 갖고 간 정당들의 과다대표를 그러니까 해소하기 위해서 이 지금 비례대표에 안배를 한 측면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 지금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피해가는 그게 예. 앞으로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그 미래통합당의 구상대로 한다고 한다면 거의 절반 정도를 갖고 갈 것 같아요. 현실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비례 정당들의.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저는 아마 지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정당 그 뭐니까 선거법상 그러니까 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태클만 걸지 않고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현실적으로 40%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도 저는 그 비례의석? 비례의석을 갖고 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될 경우 민주당은 계속해서 현재 원칙을 지킬 거라고 보세요? 그래 될 경우 민주당도 상당히 지금 흔들리지 않을까? 그러나 민주당은 아마 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온전하게 그러면 정의당이 그럼 또 절반을 갖고 갈 것이냐? 그렇지도 못할 것이다. 왜? 정의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의당 구성원들이 지역 선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만 지금 다 이 그 너무 지금 신경을 쓰고 거기에만 지금 이 비례 후보들이 경선에. 비례 경선에만 지금 네. 목숨을 걸고 있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진보 유권자들이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저기 아마 정의당은 현재 현역 국회의원을 벗어난 추가의 지역구 국회의원 배출을 못할 거다. 그나마 좀 경쟁이 있는 사람들은 지역구보다도 아마 비례대표 쪽을 더 관심을 갖고 그쪽을 더 노릴 겁니다. 그러면 참 이게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좀 더 지역에 나가서 경쟁이 있게 지역에서 싸워야 될 사람들은 그쪽은 현실적으로 약하니까 그쪽으로는 안 나가고 비례대표로 몰리니 그나마 이제 현재 현역 갖고 있는 국회의원 두 명이죠. 그걸 수성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비례대표가 조금 더 늘어날 것인가 가능성은 있겠죠. 특히 민주당이 현재 스탠스를 유지하면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이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아닌 공천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위성정당을 만들면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그 정당으로 일부 분산이 가버리면은 이 정의당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현재 의석수에서 크게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예. 자, 오늘 아침 보니까 4.2% 이제 나왔네요. 정의당. 갈수록 내려가고 있는데요. 어느 뭐 어디는 9% 나온 것도 있긴 하긴 하던데. 네,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아마 정의당에 대한 이 투표율 자체가 낮을 거라고 아하.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획득하는 투표율이요. 그럼 뭐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를 저렇게 갖고 가는 부분에서 정당으로 옳은 모습이 아니다. 어쨌든 거래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어떤 불공정성에 대한 환멸 이런 부분이 정의당에 작동하고 있고, 정의당이 지난 총선 이후에 4년 동안에 한 것은 거의 민주당의 그냥 그 이중대 역할을 수행했잖아요. 그럼 진보 정당이라고 볼 수 없죠. 뭔 진보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제3세력을 이렇게 향해서 던져주던 표들이 안철수 당으로도 조금 흘러가고 또 무슨 뭐 이런 저런 정당으로 흘러가고 이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의당 이번 투표율은 낮을 것이고 조금은 없겠지만 의석수를 별로 늘리지 못할 거다. 현재 6석하고 뭐 큰 차이가 없을 거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의당의 문제는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뭐 거래를 했다 어쩌다 하는데 그걸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거는 뭐 어떤 측면에서 우리 정치의 어떤 변화를 추동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 시점, 예를 들어서 국회 첫 원내정당 됐던 게 2004년 선거였어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그 전에 권영길 후보가 대선에 2002년 대선에 나왔을 때부터 정의당이라는 하나의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서 국민들한테 기존 정치 세력과는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메시지를 내고 다른 정책을 내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래서 2004년도 선거 같은 경우는 정당 명부제 첫 총선이지만 많은 그 젊은 친구들이 이 정당 명부에서는 정의당을 해서 그때 13%인가 민주당과 정의당의 뭐 분리투표 가장 많았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도 뭐 이렇게 보면은 이 진보 연합으로 했다가 또 분당되고 이런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난 대선에서 상당히 심상정 후보가 지금 당 대표가 선전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예, 선전을 해가지고 정의당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국민적인 어떤 호응도도 없고 이랬었는데, 그 노회찬 고 노회찬 의원 서거 이후에도 많은 정의당에 이렇게 그 당 가입 정도 늘고 뭐 이랬는데, 그 이후에 저는 정의당의 칼라가 사라졌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심상정 대표는 그 선거제를 어쨌든 이게 그냥 어쩌면 몰빵을 하는 것 같고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지역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갖다가 하는 의원들이 있어야 또 정당 명부 득표도 높아질 건데, 예를 들면 모든 역량의 집중이 그 비례대표 지금 이제 경선에 쏠려 있는 거, 이런 모습 속에서 상당히 정의당이 지금 보면 심상정 대표 혼자 뛰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지금 뭐 10%대가 해서 교섭단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있는 의석 지금 6석입니까? 6석이죠. 6석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불안할 정도가 되지 않겠나 예. 이래 봅니다. 일단 그 종로 관련 전망을 한 20초 이내로 해서 각좀 듣고 싶습니다. 20초. 예. 종로 이낙연과 황교안 관련도 있고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이낙연 우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황 대표의 지금 선거 전략만 놓고 본다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황 대표는 비장의 무기가 있죠. 소위 말하는 운빨이라는 게 있으니 지금 이 코로나 사건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런 그 정치 외신 변수가 급증하게 됐을 때 어떤 그 변수는 기대해 볼 수가 있지만 소위 말하는 내생 변수로 놓고 본다면은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마지막에 뭐 선거 임박하면 5% 안에 붙을 거라고 봐요. 붙기는 붙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황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낙선 운동을 하겠다라는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낙선할 수도 있다. 예. 근데 저는 그 종로의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반입니다. 뭐 서부벨트, 동부벨트 이야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정세균 지금 총리가 선거를 잘 치렀죠. 예, 잘 치렀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그 압승을 했더랬는데 저는 그 만만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그 이낙연 총리는 어떤 면에서 수도권 승리는 처음이잖아요.
호남 선거를 치렀고 뭐 본인 말에 하면 민주당으로서 열린우리당하고 붙었기 때문에 선거의 엄중함은 그때 충분히 경험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하여간에 그 지금 수도권 선거는 이게 처음이라는 부분하고 그 본인이 잘하고 말고가 아니라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낙연 총리는 이렇게 무시 내지는 이렇게 배제하고 이렇게 무부왕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결이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민주당 전체의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국민들의 평가 아까 이야기했던 중도표라든지 이렇게 충청이 자영업자 이 부분들이 그대로 종로에 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지역을 누비는 것보다 더 이상 중요할 수 있다 이라고 봅니다. 지금 추세를 뭔가 그러면 이낙연 지금 후보가 바꿔줘야겠네요 선대위원장. 그렇죠. 예. 저도 자기 승리를 위해서라 그게 필요하다. 저도 비슷한 게 있는데요. 아마 아까 한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5% 이내 박빙의 싸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건은 이 박빙의 싸움을 추세를 계속적으로 몰고 올라가서 뒤집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뒤집기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설사 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총선의 성적표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수 야권이 거의 그러니까 범 여건을 이기는 성적표라고 한다면 본인은 날개를 다는 셈이 되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만약에 5% 이내 박빙의 승부를 펼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성적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한다면 아마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인 그 앞으로 미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과연 종로라는 선거에 얼마만큼 발목이 잡히지 않고 전체 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느냐의 정치력 그것이 아마 예. 관건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제 관련해서 언론들에서 광진 을을 두고 무슨 대첩이란 용어를 쓰던데 대첩이란 용어를 쓸 수 있을까요? 오세훈하고 고민정 이 대결 구도를 가지고 그 차지원 교수 대첩이란 용어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좀 치열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정 대변인이 그러니까 정권의 입이었잖아요. 그러나 아마 상징성 때문에 아마 그렇고 그리고 또 오세훈 전 시장이 또 차기 야권의 또 유력한 후보라는 측면에서 아마 대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체급이 뭐 비슷한가요? 그런데 문제는 앉아니까 과연 유권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의 문제인데 일각에서는 또 소위 말하는 일본의 그 미녀 자객 공천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폄하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민정 후보의 입장에서는 보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한 판의 싸움이라는 식으로 판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의 부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주로 왜 여권이 싸움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세훈이라면 뭐 또 야권의 이제 지역의 이 중진 중에 좀 지역을 옮겨서 예. 험지로 내보낸다 이런 사람을 하면 되는데 사실 뭐 크게 험지도 아니죠. 그래서 근데 왜 고민정을 내보내냐? 이거는 이제 일단 사람들로 봐서 조금 옛날에 뭐 박근혜 추미애처럼 박근혜 손수조처럼 그런 어떤 뉘앙스를 벌써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권으로서는 고민정이가 대단한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보편적인 유권자로서는 살짝 기분 나쁠 수 있죠. 네. 네.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 강진을은 종로, 동작을 뭐 이래가지고 뭐 서울의 3대 대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강진을은 이 기본적으로는 그 민주당 계열의 그 후보가 계속 당선돼 왔던 민주당 그 토양입니다. 우세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시장을 2번 했던 그 오세훈 시장이 일찍부터 표밭을 갈면서 뭐 아주 뭐 맹렬하게 그 이 지역 민심을 파고 들어가고 있다 그러던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고민정이라는 어쩌 말하면 새내기잖아요. 이게 그 정치판으로서는. 그래서 이게 뭐 고민정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이거는 그대로 이 종로처럼 이게 또 다른 그 이 문재인 정권과 이렇게 오세훈과 맞부딪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의미를 주고 있지 않나 이래 그 보는데 그 상당히 이렇게 여당 우위 지역이지만 이 오세훈 전 시장의 약진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이게 그 판을 뒤집을 수 있는가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단답으로 질문드리면 승산 어느 쪽 있다고 보세요, 황 소장은요? 두 사람 간에 오세훈하고 고민정. 그럼 오세훈이 이길 것 같아요. 자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이 수도권 선거 전체 판도하고 뭐 연관돼 있는 지금 것이 얘기하기 아닐까. 곤란하다. 예.
어떠세요, 김 대표는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번 선거에서 키는 이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민주당이 이기느냐 지느냐 예. 뭐 이 게임이다. 예. 지역 한 군데 짚어보죠. PK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번에 2016년에 20대 때 8석을 가져갔었죠. 예, 예. 그거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 보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쉽지는 않은데 지금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에 5명 됐었잖아요. 지난번에 민주당이. 예. 근데 민주당은 그러다 이제 보궐선거까지 해서 6명이거든요. 6명인데 지금 전부 다 현역 다 재공천합니다. 근데 이 지금 한국당 아니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 이진복까지 그 불출마 선언하면서 지금 물갈이 폭이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한두 명만 더 날려버리면 거의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어제까지 10석인가 뭐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야권은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완전 지금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새로운 인물들이 면면이 진짜 참신하다. 뭐 조금 그러니까 지역 토호가 아닌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어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저는 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을 내느냐에 따라 이제 아직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방어 현상 유지만 해도 민주당은 굉장한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워낙 약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 그럼요. 이게 그 본래 그 야당의 성지였다가 3당 합당 이후에 그랬죠. 완전히 그 보수 정당의 어떤 그게 됐는데 아마 최총 같아요. 그 이 노무현 대통령도 도전했다가 이 지고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 되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거기서 지난번에 그 2012년도에 당선됐던 정도. 예, 선수조하고 붙어서 했던 거죠 당시. 예, 그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이번에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도 선거 구동상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 싶었는데 오히려 불리하게 지금 만들어지는 이 그런 모습이라서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 부산 시당에서 이야기해요. 어느 한 군데도 안심할 수 없다.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는 전재수 의원 지역. 이 그나마 그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6석에서 지금 한 석이 안정의석이고 분석으로 치자면은 그 다음에 5석 의석까지는 자기들이 이렇게 이겨야 되는 지역. 그건 희망 사항이 포함된 거죠, 이게. 예. 그 정도 이 판세라는 거죠. 근데 금방 이야기한 대로 20대 총선 때는 그대로 다 공천했는데 현역 전부 다 지금 이번에 뭐 70% 이상을 이렇게 물갈이해서 한다면 그 기세가 또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래 봐집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영남 전체에서 3석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PK 다 합쳐서. 다 합해서? 예. TK는 제로. 어. PK에서 3석 아니면 2석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뭐 거의 몰락 수준이라고 봐야겠네. 예. 더 이제 상당히 강하게 이제 그렇게 진단했고, 대체로는 뭐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여지를 좀 남겨두고 두 분은 분석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TK 쪽은 지난번 우리가 연거푸 2번 했었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오늘 자담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